화학공학과에 재학 중인 유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 3세대 바이오매스로 잘 알려진 미세조류 계량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수행하는 연구 중 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ing Based Screening of High Lipid Accumulating Nanoprocess Cellular Mutagents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인류는 에너지 고갈 및 지구온난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석유 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석유값이 이달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석유 자원을 사용하는 동안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지구온난화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석유 자원처럼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며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얼터너티브 에너지인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이 됩니다. 첫 번째 곡물 바이오매스, 두 번째 묵질기 바이오매스, 세 번째는 해조류, 미세조류 바이오매스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곡물 바이오매스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사람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인간 식량과 경쟁한다는 문제, 그리고 경작하는 데 넓은 땅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묵질기 바이오매스의 경우 사람이 먹지는 않기 때문에 인간 식량과 경쟁하지는 않지만 전처리 문제를 겪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크게 주목받는 3세대 바이오매스인 미세조류,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1세대, 2세대 바이오매스들보다 키우는데 보다 적은 그 경작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배양 기간이 짧고, 그리고 생산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들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쉽게 흡수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곡물, 목질계, 해조류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퓨얼을 생산할 수가 있고, 이렇게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바이오퓨얼, 바이오디젤들은 사용 전망도 아주 좋은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2019년에 바이오디젤 412억 리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 연료를 의무적으로 써라, 그래서 연료에 의무 혼합제를 이제 도입을 했을 때 2020년에는 우리나라에서만 140억 리터를 소모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디젤이 전망이 좋은 반면에 아직까지도 사용이 어려운 이유는 바이오디젤이 너무 비싸서 그런데요. 이 비싼 바이오디젤, 바이오퓨얼 값은 생산비가 너무 비싸서 바이오디젤이 이제 값이 비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 생산비 구성 비중을 보시면 원재료 값이 78%인데요. 우리가 바이오디젤 생산비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이 원재료 값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고, 저는 이 원재료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3세대 바이오매스인 미세조류가 보다 더 좋은 지질 축적량을 가질 수 있게끔 개량하고, 그렇게 되면은 동일한 바이오매스 양에서 우리가 더 많은 지질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생산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그림은 바이오디젤보다 더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동안 연구하고 있는 미세조류는 나노프로세스 살리나라는 균주입니다. 보통 미세조류 하면은 클라미도모나스 레이나디라는 대표 균주를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유전자 툴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산업적으로 지질을 생산하기에 부적절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노프로세스 살리나 같은 경우에는 클라미도모나스에 비해서 더 좋은 지질 축적량을 가지고 있고, 산업적으로 유용한 이유는 이 나노프로세스 살리나 균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조건에서 잘 버티기 때문에 보다 더 산업적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노프로세스 살리나 같은 경우에는 정상 조건에서 30% 정도 그 셀 내 지질 축적을 하고요. 60에서 70% 정도 스트레스 컨디션에서 지질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노프로세스 살리나 균주를 어떻게 하면은 지질을 잘 축적할 수 있게끔 개량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이 미세조류의 경우에는 지네틱 툴이 보완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기술을 통해서 미세조류를 개량하고자 하였고요.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라이벌리 구축 전략, 두 번째로는 그 라이벌을 어떻게 스크리닝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미세조류 뮤타제네시스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인서셜 뮤타제네시스라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벡터를 하나 컨스트럭션 하는데요. 미세조류 안에서 항생제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는 벡터를 하나 컨스트럭션 하고, 단순히 미세조류의 트랜스포메이션 함으로써 뮤타제네시스 라이벌을 구축하는 방법이 인서셜 뮤타제네시스 라이벌리 구축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벌가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미세조류는 다른 미생물들과는 달리 non-homologous end joining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외부 유전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사이트면 유전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하면 각각의 미세조류들이 서로 다른 위치의 유전자를 받아들이고 유전자가 깨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뮤타제네시스를 보통 미세조류에서 수행을 하고요. 한 가지 분석에 대한 장점은 유전자가 들어간 정확한 한 위치에 대한 유전자가 어떻게 지지 축적량에 영향을 주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라이벌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으로 라이벌 만들고 저는 어떻게 이것을 스크리닝할 것에 대해서 먼저 또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거에 대한 전략으로 저는 보디피 스테이닝을 이용한 스펙스 스크리닝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모두들 잘 이미 아시다시피 보디피는 그 하이드로포빅한 모리큘과 바인딩을 했을 때 형광을 낸다고 알려져 있고 보디피 종류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형광을 낼 수 있지만 저는 그린 플로센스를 내는 보디피를 선택을 하였고요. X축이 이게 지금 제가 가져온 다른 출처인데 TAG 컨센트레이션이랑 보디피 시그널이 그 양에 따라서 비례한다는 보고들이 이미 수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세조류는 보디피 스테이닝을 하고 그럼 보디피 스테이닝을 했을 때 미세조류가 지지를 많이 축적하면 좋은 보디피 시그널을 가지고 있겠고 그는 역시 지지를 많이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디피 시그널이 좋은 셀들을 거두어내면은 우리가 지지를 잘 축적하는 미세조류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컨셉으로 백스페이스 스크리닝을 수행하였습니다. 네, 제가 수행한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이벌이 미세조류 라이벌을 구축을 하고요. 이 라이벌을 백스 분석을 통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그럼 이제 보디피 시그널이 좋았던 것들이 지지 축적량이 좋았었고 이들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이 미세조류부터 지지를 더 고생산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연구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서셜 뮤타제네시스를 수행하였습니다. 항생제 유전자 가진 벡터 컨스트럭션에서 미세조류, 나노 프로세스를 트랜스포메이션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미세조류가 사실 트랜스포메이션 효율이 안 좋은데요. 미생물에 비해서 좀 터무니없긴 하지만 181개의 트랜스포먼트를 최종적으로 얻었고 꽤 많은 트랜스포먼트들을 얻어서 아마 이것들은 서로 다른 유전자 위치에 아마 벡터가 삽입이 되어서 유전자가 각각 디스터션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 181개의 미세조류를 전부 다 접종 후에 배양하고 배양액들을 보디피 스테이닝 툴에서 스테이닝을 한 후에 백스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사람복 실험 결과 저는 X축이 지금 파퓰레이션이고요. Y축이 지질에 의해서 스테이닝된 보디피의 그 시그널들인데요. 이 중에 시그널이 가장 높은 뮤탄츠를 추후 분석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뮤탄츠 이름은 68번입니다. 그래서 뮤탄츠 68번을 얻었고 이것을 Y타입과 배양을 해보았을 때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우선 그로스에 대한 결과들을 모두 확인해 보시면 검정색이 Y타입 그리고 녹색이 68번에 대한 리절트인데요. 셀 덴시티, 파이널 셀 덴시티 30% 증가, DCW, 바이오매스 프로덕티비티도 각각 배양에 관계없이 20%, 30%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로스도 좋았는데 지지 축적량을 확인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지 축적량도 68번이 월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페인 컨텐츠 타입과 프로덕티비티를 비교를 했을 때 배양에 관계없이 Y타입보다 컨텐츠는 30% 증가, 페인 타입과 프로덕티비티는 놀랍게도 70%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스페시픽 그로스 레이트도 계산해 본 결과 Y타입이 68번이 Y타입에 비해서 스페시픽 그로스 레이트이 50%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앞서 그래프로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매스 프로덕티비티, 페임, 컨텐츠, 타입과 프로덕티비티 모두 다 월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좋은 피노타입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넥스트 제네레이션 시퀀싱을 수행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저는 제가 도입한 유전자가 미세조류의 TPS 유전자의 CDS 말단에 도입이 되어서 이 유전자가 디스터션 됐기 때문에 지지 축적량이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리알로스 포스페이트 신스테이지의 경우 트리알로스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알려져 있는데요. 트리알로스 같은 경우에는 미세조류 스트레스 프로스텍션에 관여하는 모리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알로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셀이 스트레스에 잘 견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솔레이션한 TPS 낙아웃된 이 스트레인은 아마도 TPS의 결실로 트리알로스가 잘 생성이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프로텍션 액티비티가 낮아서
보다 더 스트레스를 잘 받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조건에서 리피드를 아마도 잘 촉적하지 않나라고 디스커션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저는 68번에 하는 좋은 뮤탄트, 그리고 그로스와 리피드 컨텐츠가 좋은 뮤탄트를 얻었고요. 이는 TPS 결실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추후 컴플멘테이션 어세이를 통해서 TPS 유전자에 대한 추가 분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